이렇게 결론 날 줄은 저도 사실 몰랐어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1부 영상 마치고 잠깐 일 좀 보다가 다시 이제 2부 영상 찍으려고 들어왔고요. 2부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우리는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결국 사기꾼이 됐어요. 31살에 그 몇백만 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꾼이 되고, 판결은 이렇게 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약식명령이고요. 사건은 사기,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친구가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 친구 유부남이거든요. 애기도 있는 친구여가지고 사실 구속까지 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젊은 친구고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구속이 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구속은 되지 않았고 벌금으로 제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제값인 거고, 저에게 이제 부당이득을 취한 그 사기 금액,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시 받아야 되겠죠. 민사소송은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고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형사처분은 끝났는데 이제 이 다음 민사 부분에서 저희가 돈을 받으면은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못 받았던 돈을 받으면 끝나는 부분인데,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신경은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민사 부분에 대해서 형사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민사도 그냥 저희가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돌려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행각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조정위에서도 이제 금액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줬어요. 어떻게 결정을 해줬냐면, 민사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비용과 또 그쪽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위에서 약간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제가 그냥 받을 금액 다 받지 않고 1200만 원만 받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어요. 한 반 정도를 제가 포기한 거죠. 그렇게 결정을 짓고 조정위에서는 이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피고는 2020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에 의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거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항소하지 않았고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연 이율이 12%에서 빨리 갚지 않으면 본인만 더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또 저한테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원래 12월 1일까지 이제 갚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연락이 안 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압류를 걸어야 되겠죠? 가압류 신청을 한 겁니다.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고 추심을 할 계획, 추심이라는 것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압류라는 것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통장, 부동산 이런 것들을 딱 묶어두는 거죠. 누군가에게 주거나 팔 수 없게 뺏어오는 건 아니에요. 일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네 돈을 압류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묶어두는 거죠. 이걸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고, 묶이는 걸 압류라고 하는 거죠. 압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압류가 다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내가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걸 추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추심이었는데, 압류는 돼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통장이고 뭐고 다 묶여버린 거죠. 압류는 돼버렸고 이제는 추심만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동탄에서 한우집을 하고 있었어요. 한우집을 조금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자꾸 안 갚고 미루고 도망 다니고 숨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별로 안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약속한 날짜에 또 잠수를 타는 바람에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을 했고 압류가 돼버렸죠. 그런데 변호사한테 갑자기 12월 말 1월 초쯤이었나?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표님, 그때 말씀하셨던 압류건으로 추심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분께서 2주만 시간을 좀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금액을 다 빨리 변제를 하겠다. 그래서 2주만 시간을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먼저 연락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통장까지 다 묶여버리니까 당연히 굉장히 지금 답답하겠죠. 그래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저에게 2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쪽 분야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짐작이 딱 되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압류가 된 상태인데 저에게 2주만 기다려 달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돈을 모아서 빨리 피해자들에게 이것들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나 돈 없으니까 못 갚는다라고 나라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나라가 그것을 보고 아, 얘 돈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갚지 마세요 또는 조금만 갚으세요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는 건데, 뭐 이 제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업계에서는, 그리고 뭐 어떤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더라도 정말 이런 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이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은 채권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통보를 하는데, 모든 채권자들을 다 제출을 해야지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자들의 목록을 봤더니 정확하게 20명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멍청했지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안 갚는데, 돈을 안 갚게 되는 그 채권자들 중에는 세무서가 2곳이나 있어요. 세금까지 밀려 있는 거죠. 세무서가 2건 있고 제1금융은행도 2개가 있고요. 대부업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인큐베이팅을 해주면서 거래처들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거래처들도 채권자로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물건만 보내주고 돈을 못 받은 거죠. 제가 이거 봤을 때 되게 좀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괜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가지고 뭐 돈을 못 받게 됐는데 괜찮으시냐라고 했더니 금액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가 본데,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에서 사기를 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개인 회생을 해가지고 파산하고 조금 다릅니다. 개인 회생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갚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일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진짜 돈이 없어서 개인 회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왜냐면 사업을 그래도 한 1~2년간 같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사업 창업을 하고 뭐 권리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도 그 자기 와이프 계좌로 거래를 하고 차명 계좌 거래를 한 거죠.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차명으로 바뀌어 있는, 제가 볼 때는 사기꾼 꿈나무예요. 이 친구 큰 사기 칠 만한 친구인 것 같아요. 30대 이제 중반에 다가왔는데 벌써 이제 개인 회생까지 진행을 하면서 잔잔한 돈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후에 큰 사기꾼이 될 만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쉽게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줘버리면은 이런 방식의 그 악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이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압류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관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사정이 정말 안 좋아서 안 좋은 건지, 우리가 지금 세금도 막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안 내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분께서 이분이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압류까지 들어가면 추심으로 바로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아까 회생을 통해서 또는 파산을 통해서 피해가 이렇게 확산되는 문제까지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최악의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런 주제로 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